예.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많은 신기술들이라든지 뭐 새로운 제품들이라든지 이게 다 뭐의 산물이냐? 결국에는 결국은 도전의 역사고요. 도전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궁금증이나 또 궁금한 거는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궁금한 건 그 다음에 계획으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도전한 게 결국에는 도전이라는 뭔가 해봐야지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뭔가 아이디어죠. 나도 해볼까? 뭐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하는 것들.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궁금한 게 없으면은 뭐 찾을 것도 없고.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은 해결 방안들을 찾아보죠. 가능성도 찾아보고. 그래서 해결 방안이나 가능성을 찾다 보면은 나는 도전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해리포터를 쓴 어떤 여자 작가 조앤 롤링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조 교수님께서 조앤 롤링 같은 경우도 그 해리포터를 썼을 때 해리포터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뭔가 썼겠죠. 그랬을 때 해리포터가 사실은 출판되어 나오는 과정도, 그러니까 해리포터라는 쓰는 과정도 뭘로부터요? 이런 소설 한번 써볼까?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도 아니에요. 단지 나름대로 해리포터라는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상상을 하다가 나는 이제 해리포터 초안을 썼어요. 서서 출판사를 여기저기 다녔어요. 무려 10군데 이상을 다녔는데 다 리젝트 당했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요? 그래서 여기 해리포터를 쓴 그 출판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게 과연 팔릴까? 이게 어떻게 팔아먹을까? 출판사 같은 것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책만 막 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기획을 할까? 최근에도 보면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습니다만 가까운데 최근에 좀 히트를 친 몇 가지 책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책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는 제가 좀 관심 있는 그 책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 됐나요? 그 책 이름은 블루오션 스트래테지라는 영어 제목이었고 표지는 파란색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그 프랑스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김휘찬이라는 교수님께서 쓴 책인데 자기 제자랑 둘이서 쓴 책인데 그 책이 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레드오션이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서 피가 철철 넘치게 그게 뭐예요? 수많은 실패자들이 생기니까 치열한 경쟁 그 다음에 과열된 경쟁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진이 거의 안 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은 뭐예요? 레드오션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경쟁자들은 많지 않으면서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나는 새로운 시장. 그래서 그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워드가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었고 그 유행에 맞춰가지고 블루오션 전략의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한국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서점을 들렸다가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고 나서 보조 교재로도 쓰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서점에 가서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게 그 숨은 키워드가 이런 게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 출판사가 어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교보문고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보라는 거대한 회사가 블루라는 오션이라는 글자를 몇 개를 띄우다가 책을 만들고 나서 쫙 이제 마케팅을 잘한 거죠. 그러면 그 마진의 한 10%나 15%를 저자한테 주고 나머지 다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출판사 겸 유통회사가 어디예요? 교보문고죠. 그럼 아마 책이 아마 2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은 2만 원 중에 한 2, 3천 원은 교보문고가 다 가져가죠. 그 100만 권이 팔렸으면 얼마 정도 벌었을까요?
15,000원 곱하기 100만 권 하면은 아마 뭐 수십억 을 가져갔겠죠. 비슷한 책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 비슷한 책이라기보다는 아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히트를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입장에서는 워낙 히트를 쓴 책이니까 안 읽기도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제 평생 가장 재미없었던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 자기 아들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종의 대화 겸 뭐 상담 겸 뭐 이런 거 비슷한 책인데 이게 책으로 그 책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글지 수필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근데 어마어마하게 또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베스트셀러 상위 랭킹에 올라갔고 뭐 수많은 사람이 아마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책을 팔았는데 내용은 또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또 내용이 별로일 수는 없었어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남도 교수가 요즘에 한참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그 서울법대 파리학번들 있잖아요. 그 서울법대 파리학번이 누구냐? 나경원이, 조국이, 원희룡이, 김난도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예요. 이름을 최근에 바꿔가지고 뭐 무슨 학과로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뭐 소비자정보학과 무슨 학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해마다 2020년에 트렌드가 뭔가에 관해서 2019년에 책이 나와요. 한국의 트렌드 또는 2020년의 트렌드와 관련된 책을 한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주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디자인을 한다든지 한국에 무슨 산업정책을 한다든지 등등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책을 보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가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연구소 서울대학교 무슨 부설연구소가 하는 만나서 2020년대의 트렌드, 2019년의 트렌드, 2018년의 트렌드 넥스트의 트렌드에 관해서 뭐 색깔부터 시작해서 테마부터 시작해서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쫙 발간을 해요. 그럼 몇 명이 보겠어요? 아마도 도서관들만 쭉 하나 사더라도 수십만 권을 팔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도 아마 그런 뭘로부터 출발한 거죠. 책이 그렇게 잘 팔린 거 아까 교보문고도 그 블루오션 전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그 출판사의 기획력이지만 이거는 누구의 기획력과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그렇게 책을 많이 팔아먹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김난도 교수의 역량이 아닐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인맥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요 신문사에 갔을 때 주요 신문사에 가장 많은 그 출신들이 누구예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누가 있겠어요? 거의 아마 그 S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아마 그 대통령 후보가 뭐 실한지 아닌지 모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하다가 뭐 한참 사적인 얘기하다가 그래 자네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K대학 출신입니다 했더니 그분께서 K대학도 기자가 되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예요? 이 사람은 S대학의 주요과 출신들이 신문사를 다 장악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기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쪽은 선입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뭐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척 하다가 결국에는 아쉽게 대통령을 두 번인가 떨어졌던 분이신데요. 어쨌든 아마도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막강한 그분이 기존에 쓰는 책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트렌드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출판사들이라든지 등등으로 기본으로 인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뭘 띄운 거죠? 아마도 그런 테마를 띄웠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마치 또 언론에서도 홍보 기사를 써주잖아요. 누구누구 책을 보니까 서평 비슷하게 들어온 거죠. 젊은이들의 아픔을 잘 이해를 한다느니 부모님과 아이들과 소통을 이상한 것들 이상하기보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뭘 하는 거죠? 쫙 깔아주니까 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어보다 보면은 초기 때 막 이게 상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 거죠. 아, 어디가 무슨 책이 1등으로 올라갔는데 몇 주째 1등이나 하면 뭐예요? 안 읽어본 사람이 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과 관계없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돌아보면은 뭐의 성공이냐? 어마어마하게 잘 쓴 책의 퀄리티의 성공이 아니라 뭘로 성공을 본 거죠? 사업 계획의 성공이다. 그분이 책을 하나 쓰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출판했을 때는 몇월 며칠에 하는 거고 그 전에 뭘 하고 그 전에 뭘 하고 그 전에 뭘 하고 그 전에 사람들 어떻게 섭외하고 철저하게 계획되다 보니까 저는 그 책의 히트레이드가 사전 계획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기획된 그 결과로 히트를 친 게 아닌가. 아까 제가 블루오션 전략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블루오션 전략하고 아프리카 청춘 이 두 가지 책은 제가 블루오션 전략은 나름대로 책이 괜찮았어요. 저도 괜찮게 읽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 청춘이들의 책을 보면서 똑같은 그 자원이나 역량을 가지고 얼마나 잘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제 친구 뭐 얘기 들어보면은 최근에는 모 교수 히트son 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동기들 만나서 내가 밥값을 냈게 하고 쓸 정도로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은 제가 잠깐 봤지만 아까 조앤 롤링 같은 책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필요하다. 그래서 벤처 사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아마 공사적인 모든 부분에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예요? 지난주에 한참 히트를 쳤던 게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가지고 대히트를 쳤던 뭐 히트를 쳤다기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회사됐던 게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시무칠조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상소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 이렇게 나름대로 최근에 몇 가지 실정에 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 그런 청와대 민원 일종의 게시판의 글이 대히트를 쳤던 적이 있죠. 이런저런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거의 시무칠조의 핵심이 실제로 무슨 실패 쪽에 많이 좀 포커싱 맞춰진 부동산 실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생긴 용어가 영끌이라는 게 영끌. 그래서 또 다른 용어가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용어가 패닉 바잉. 사는데 패닉이 뭐예요? 공포. 이걸 안 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걸 안 사면 내가 완전히 평생 못 살 것 같고 반드시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돈을 다 끌어가지고 뭐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영혼은 뭐예요? 죽어야 생기는 게 영혼인데 거의 죽을 사력을 다해서 다 돈을 끌어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끌 바잉.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가장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본인 구체적인 부분의 계획이 아닌가. 여러분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걸 과제로 드릴게요. 3주차의 과제로 드릴게요. 어디를 보셔도 괜찮고요. 방송을 보셔도 괜찮고 유튜브를 보셔도 괜찮고 그냥 여기저기 강연을 보셔도 괜찮은데 적어도 한 20분 이상의 2분의 강연을 꼭 들어보세요. 이분이 누구냐? 존 리라는 분이에요. 존 리.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 존 리라는 분이 뭐예요? 메리처 자산운용의 현재 대표이사예요. 메리처 자산운용. 아마 재미교포인 것 같은데요. 이분의 이제 제가 국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국적이 미국일지 한국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존 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존 리. 그래서 저도 이분하고 거의 99% 공감을 하는 게 이분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사교육 좀 시키지 마세요. 아니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출세하게 하겠다는데 왜 너는 이상한 소리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창업론이나 사업계획이나 기타 뭐 벤처 창업론 이 강의하면서 가장 주장하는 부분이 그건데, 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이든 외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자, 한 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 부자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자, 1등부터 1000등까지 중에서도, 세계적인 부자 1등부터 1000등, 1등부터 만등까지 중에서도 공부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식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우리 아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죠.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자, 의대를 보내고, 우리가 의대가 엄청나게 지금 뭐 의전생들이 뭐 파업을 하니 말고 하는데, 자, 의대를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회봉사를 하겠다? 환자를 치료하겠다?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겠다. 의대에서 전공하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를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도 전공을 선택하는 건 뭘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적순이에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가장 나름대로 인기 있는 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친구들이 뭘 수로 선택하는 거죠? 사람의 심장을 내가, 아니면 그 사람 뇌를, 아니면 그 사람의 부러진 다리를? 아니에요. 뭘 하겠다는 거죠? 가장 많이 버는 성형외과나, 아니, 평생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지금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게 그나마 사자가 붙은 거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이게 좀 안정적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사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언제부터 준비를 하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얼마 전에 제가 그 장인어른 생일이어가지고 가족들 밥을 먹는데 맨날 따라오던 꼬마애가 안 따라왔어요. 이제 5학년이에요. 이 애는 왜 안 따라왔느냐? 준영이는 어디 갔느냐 했더니 정신이 없대요. 5학년이 지금 뭘 해야 될 나이에요? 지금 벌써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지금 그 친구가 제 동서가 우리은행 호주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시드니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7월짜리 발령이 났는데 아직 못 나가고 서울에 앉아 있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아예 발급을 안 해서 못 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호주로 곧 가야 되는 아이인데 지금 뭐 준비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각종 과목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쯤 얘기예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지금 8년 뒤에 일을, 8년 뒤에 시험 볼 학력고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요? 5학년 때. 5학년도 늦었어요. 3학년, 4학년도 준비해야 돼요. 자,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사교육비가 얼마냐? 30조예요. 30조. 최소 30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이게 수많은 돈을 줬으면은 한국에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수많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오죠? 공부 잘하는 거하고 부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리라는 분의 그 강의를 저하고 거의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학원을 끊어야 되는지, 왜 사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뭘 하라는 얘기냐. 제가 잠깐 연결로 다시 들어볼게요. 자, 집을 하나 살 거면은,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 사기 시작해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나도 집을 사야지를 몇 살부터 하죠? 30대 후반이냐? 40대 가서 해요. 자, 언제부터 주로 뭔가를 시작하느냐? 30대 이상이 돼서야 시작을 해요. 뭔가를 뭐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뭘 벌어야지. 제 제자 중에
뭐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다니다가 불과 한 5년 정도 남겨놓고 명예퇴직금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퇴직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충주지 청준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수업을 듣고 박사를 땄어요. 그리고 잠깐 중국 사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부터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죄송하고 미안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수업하다가 가끔 부동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15년 제 수업을 들은 친구가 지난 15년간 매 강남에 서초 강남에 집을 사라고 매 학기에 한두 번씩 떠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좀 친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꽤 수업을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죄송하다 그러고 막차를 타야 되니까 뭘 11시까지 수업 있잖아요. 조금 일찍 끝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부터미널에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그 좀 제발 시골집 좀 팔고 여기 사. 해서 그 친구가 명예퇴직금도 받은 것도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강남에 아파트를 2채를 사고 더 남았어요. 실제로 뭐 어떤 거는 뭐 2채를 한 채를 사는 먼저 사는데 결국에는 명예퇴직금을 뭐 몇 억을 받았고 자기 집도 있고 그걸 팔면 약간만 돈만 버티면 강남에 어느 집이라도 살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 와서 교수님 저한테 그때 그렇게 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안 산 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때 샀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하면서 전화기를 보통 30분 동안 거의 통곡하다시피 본인이 저한테 애환을 시골에서 이제 지금 뭐 지방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만약 그때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남았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건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집을 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너무 계획을 안 세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너무 늦게 세우거나 너무 몰려서 세워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그걸 얘기를 할게요. 자, 유태인들은 우리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하고 똑같을까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하고 유태인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앉아있는데 유태인 아이들은 왜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있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은 가정교육을 누가 시켜요? 부모님이 시켜요. 왜요? 유태인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주로 저녁 식사는 다 같이 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유태인들은.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은 누가 시켜요? 아버지도 안 시키고 어머니도 안 시키고 누가 시켜요? 존 리더 얘기를 했는데 누가 시키냐고 외주를 줬어요. 누가요?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과외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이 시켜요. 자,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유태인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연이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배신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존 리가 주장했는데 옛날에는 아이가 4-5명 되니까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 효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지금 아이가 한 명이나 없거나 하나나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효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뭐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교육을 안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외주를 줬으니까. 유태인들이 언제부터 자기 돈 교육을 하느냐? 유태인들은 거의 태어나자마자부터 돈 교육을 시켜요. 누가 시켜요? 부모님이 시켜요. 그리고 진짜로 유태인의 성인식을 하는데요. 성인식을 하는데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옛날 복장을 입고 굉장히 날씨도 더운데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토라라고 해서 유태인의 성경책들 둘러매고 그 다음에 의식을 하고 뭐 이러는 걸 저게 뭐냐 유태인 성인식이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유태인의 성인식을 인솔을 했던 어떤 유태영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가져오신 할아버지께서 설명을 하는데 유태인의 성인식이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거예요. 행사가 성대한 게 아니라 모든 친척하고 친구들한테 다 알려요. 우리 집 첫 번째 아들이 다음 달에 성인식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축하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척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먼 친구들도 다 돈을 보내요. 통장으로 보내든 다 보내요. 그러면은 보통 얼마 정도 모이느냐? 5천만 원에서 2억이 모여요. 2, 3억이 모여요. 부자들은 2, 3억이 모이고 못 사는 사람에 나타나면 5천만 원이 모여요. 성인식을 몇 살에 하느냐?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 5학년이거나 여자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4, 5학년, 6학년, 여자애들은 그보다 조금 더 어리게. 그러면 13살 되면은 자, 돈을 엄마가 성인식 때 네가 받은 게 네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게가 아니에요. 누가 관리하는 거죠?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자, 15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관리하면은 얘가 23살이면은 은행에 뭘 넣어놓든 주식을 사든 투자를 하든 돈이 불어나겠어요? 안 불어나겠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는 빨라야 27에 취직을 하는데 그때부터 10년이면 37이에요. 그럼 20년은 47이에요. 그때도 회사 나가라 그래요. 유태인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 자산이나 부나 자산 운용의 계획은 얘는 아기 때부터 계획을 할 줄 알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가르쳐줬거든. 네가 성인식 때 되면은 2년 뒤에 성인식, 네가 그때 돈을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럼 뭐 할 거니라고 미리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성인식을 돈을 받으면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지라고 실제로 있어 주식부터 시작해 굉장히 포트폴리오식으로 해서 해놔요. 근데 유태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분야 공부를 잘하는 의학이나 법학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시작해서 마크 주커버그도 다 유태인들이지만 어디로요? 굉장히 다양한 분, 영화면 영화, 심지어는 뭐 돈을 벌면 돈을 버는데 메디컬이면 메디컬, 법이면 법,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자유자재로 공부를 하고 자유자재로 자기 것을 찾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하면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분야도 거의 전 분야에서.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최고의 레코드 회사, EMI 회사라든지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 줄리에다라든지 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유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벤처를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문화예술 창업을 하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하든 벤처 기술 창업을 하든 컨설팅 회사 창업을 하든 또는 제3의 어떤 영역의 창업을 하든 AI나 디지털 관련된 회사를 창업을 하든 애니메이션 회사 창업을 하든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회사를 새롭게 변신시켜서 성장시켜야 된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은 왜 필요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디에 필요하냐? 전 분야에 다 필요하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내 인생 전체에 다 필요하다. 내 인생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까지도 다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기본 기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과제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신 존 리라는 사람의 영상이든 강의든 20분 이상짜리를 들으시고 소감문을 한 페이지씩 써서 업로드 시켜서 주세요. 블랙보드에. 자, 아시겠죠? 이걸로 오늘 사업계획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하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